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 이야기도 정말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정말 전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시청 주의 드릴게요. 분노주의, 경멸주의. 최근 넷플릭스에서도 레이시 피터슨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3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기도 한 27살의 임신 8개월 차였던, 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늘 그렇듯이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이라도 오늘 영상에서 더 자세한, 여기 나오는 정말 분노를 조장케 하는 이 인간이 얼마나 더 경멸스러운 인간이었는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또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야기 듣고 이 다큐멘터리 보시면 더 디테일을 알고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훨씬 쉽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레이시 피터슨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5월 4일 캘리포니아 메데스토에서 레이시가 태어나는데요. 레이시의 부모님은 농장주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레이시는 4살 위인 오빠랑 같이 부모님을 도와서 농장 일을 하면서 자랐는데요. 사랑이 막 넘쳤던 아이 레이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동물들한테 먹이 주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레이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각각 다시 새 결혼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또 새엄마랑 새아빠랑 온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레이시가 자라났어요. 레이시는요, 키가 155cm, 저랑 비슷해요. 체구는 요만한데 에너지는 막 뿜뿜 넘치고 엄청 활발했대요. 가족 모두가 다 내향형인데 얘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할 만큼 엄청 외향적이고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레이시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어릴 때 막 여행 같은 데 가고 하면 쫑알쫑알 진짜 입을 안 다물어가지고 레이시 제발 30초만 조용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네네 그럼요 엄마 조용히 할게요. 엄마 근데 30초가 얼마나 돼요? 이제 30초 지났나요? 이러면서 엄청 까불까불 또 장난을 쳤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에 참 말이 많은 아이라고 적힐 만큼 제잘제잘 하는 걸 좋아하고, 덕분에 사교성도 엄청 좋아서 친구들도 항상 주변에 끊이지 않는 그런 엄청 에너제틱한 그런 친구였어요. 이 확신의 이성향을 뿜뿜하기 위해서 고딩 때는 치어리더로 활동을 하고요. 어릴 때 농장 일을 계속 도왔던 그 영향 때문인지 자기는 플랜터가 되고 싶다, 원예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로 캘리포니아 폴리텍 주립대 조경원예학을 전공을 하게 돼요. 왜 미드 프렌즈에서도 항상 친구가 알바하는 카페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아지트처럼 놀잖아요. 레이시도 1994년도 대학생일 때 친한 친구가 알바하는 식당에 가서 또 친구들이랑 제잘제잘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시간을 항상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식당에서 또 알바를 하는 스캇 피터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스캇은 레이시랑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3살 연상의 농업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스캇은 샌디에이고 출신인데 이 집에 형제가 4명이나 되지만 유독 사랑을 엄청 받고 자란 금쪽 같은 자식이었어요. 왜냐, 이 스캇네 엄마가 1963년도에 남자친구랑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남친이 이 엄마를 버리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 아들을 다른 데 입양 보내고, 그 다음 해인 1964년도에 또 다른 남자친구랑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으니까 또 남자가 떠났대요. 그래서 또 그 딸을 다른 집에 입양 보내고, 그 이후로 또 2년 후에 또 다른 남자랑 또 아들이 나왔는데 남자가 또 떠난 거야. 3번째라고. 또 입양을 보내려고 했더니 이 소아과 의사가 당신 그렇게 아이 낳고 바로바로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패턴을 좀 끊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그 아들은 보내지 않고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스캇의 형인 존이고요. 그렇게 이 스캇의 엄마가 싱글맘으로 형 존을 키우다가 리 피터슨이라는 이 트럭 회사에 다니던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스캇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리 피터슨이라는 남자도 돌싱남이에요. 그 전에 3 자녀가 있었어. 그러니까 형제는 되게 많은데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스캇뿐이었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잘하는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빠가 원래 회사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집안 형편이 점점점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유복한 집에서 와 둥둥 내 사랑아 이러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5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꽤 잘 쳤대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스캇이 공부도 잘했고 골프도 잘 쳤고 성격도 좋고 이랬는데 꽤 쓸데없는 거짓말을 좀 상습적으로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자기를 좀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거짓말. 예를 들면 뭐 어디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내가 상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았다, 뭐 이런 걸 좀 뻥을 치고 다녔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이제 골프로 전액은 아니고 일부 장학금을 받고 이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고딩 때는 자기가 쌩쌩 날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 대학교에 오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장에서 좀 밀려가지고 좀 주눅이 들어있던 상태였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꽤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참여한 다른 학생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술을 먹인 거야. 그래서 이 사단으로 이 골프팀에서 퇴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떡해, 여태까지 이것만 하고 자랐는데. 스캇이 학교를 그만두고요, 아빠 회사에서 잠깐 일하다가 1994년에 레이 씨랑 같은 학교인 캘리포니아 폴리텍 주립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된 거예요. 레이 씨는 스캇을 보자마자 귀여운데? 라고 생각했어요. 큐가 환칠하고 이렇게 미소도 뭔가 자신감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에 레이 씨 자기 번호 이러고 먼저 줬대요. 당당하고 귀여운 뽀짝한 레이 씨가 스캇도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레이 씨는 첫 데이트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쪼르르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엄청 괜찮은 남자 만났다고,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랬대요. 자, 그렇게 둘은 캠퍼스 커플이 되고 연애 3년 만인 1997년 8월 29일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전까지는 동거를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레이 씨는 직장을 구했고 스캇은 편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졸업까지 살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캇은 이 대학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잠깐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둘은 막 신혼인데 갑자기 떨어지게 됐잖아요. 자기야 어떡해, 우리 주말마다 꼭 보자, 네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쪽쪽쪽 다 해놓고 스캇은 레이 씨가 그 집을 떠나자마자 4명의 룸메이트들이랑 살 곳을 구해가지고 곧바로 결혼 반지 쓱 빼고 맨날 바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여자들한테 총각 행사하면서 플러팅을 하고 다녔어요. 레이 씨 앞에서는 막 레이 씨 없이는 죽고 못 사는 그런 애처가의 행세를 했지만 사실 바에 가서 술 취하면 자기 거시기 꺼내놓고 내 거시기 좀 봐라, 대단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놈이었어요. 그렇게 유쾌함, 쿨함 가면을 쓰고 여기저기 플러팅을 하고 다니던 스캇은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22살의 자넷이라는 같은 학교 학생을 꼬셔가지고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만나요. 자넷은 스캇이 결혼한 유부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스캇이랑 레이 씨랑 처음에 연애 막 시작했을 때 당시에 레이 씨한테 엄청 선물 공세를 하고 애정 표현 막 뿜뿜 장난 아니게 하고 막 간이고 쓸개며 내줄 것처럼 장난 아니었다고 해요. 레이 씨는 완전히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지만 주변 친구들 중에는 쟤 아직 만난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오바해? 하고 조금 이렇게 쥐시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스캇이 레이 씨한테 그랬던 것처럼 자넷한테도 보석 선물해줘, 꽃다발 막 장미,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러고, 결혼한 유부남이 우리 부모님 보러 한번 조만간 가자 그러고 막 그랬대요. 심지어 해외여행도 자기랑 가자고, 자기가 다 내겠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말에 이 자넷이 서프라이즈 스캇네 집에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어머 웬걸, 스캇이 딴 여자랑 침대 위에서 꽁냥꽁냥을 하고 있네? 그 모습을 보고 자넷이 완전 빡쳐가지고 너 미쳤냐, 놔두고 바람피냐, 너는 뭐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하면서 온갖 욕설 비난을 막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다른 룸메이트 친구가 어머 자넷 진정하라고 이러면서 자넷을 끌고 나간 거야. 근데 그 침대에 있었던 건 와이프 레이 씨였어요. 자넷은 스캇이 결혼한 걸 모르니까 저 여자랑 바람피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데리고 나간 룸메가 제 스캇 결혼했다, 저거 와이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그날로 자넷은 스캇이랑 완전 관계를 끝났다고 합니다. 후에 이 광경을 목격했던 룸메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렇게 자넷이 그 방문 앞에서 별의별 욕을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스캇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침착하게 이렇게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일주일 후에 자넷한테 찾아가서 막 빌었대. 자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넷이 야 너 결혼했다며, 그거 네 와이프라며. 그러니까 누가 그런 헛소문을 얘기를 했냐, 나 와이프 아니야, 그냥 잠깐 만나던 여자야 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넷이 다시 만나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스캇이 또 다음 상대를 찾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대생 28세 KT였습니다. 또 이 KT의 환심을 살려고 이 스캇은 부모님 샌디에고 사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 거주지를 옮겨버려 세크라멘토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사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 물론 부유하긴 했지만 그 정도 부잣집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 출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무슨 시장이 될 거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툭 하면 KT 집에서 지네 스캇네 집에서 막 잠도 자고 막 이러는 진지한 관계가 됐는데, 근데 이 KT가 졸업식 날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 스캇한테 어떤 조만한 여자가 오더니 하와이안 그 꽃다발 목걸이 있죠, 이거를 축하한다고 목에 걸어주면서 막 열정적으로 키스를 퍼붓더래요. KT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둘한테 말도 섞지 않고 그냥 그렇게 혼란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버렸어. 그래서 막 뒷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스캇의 와이프 레이시였던 거야. 그래서 KT가 스캇 이제 나 너랑 못 만나겠다, 너 뭐냐, 헤어지자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또 분홍색 장미 이따만한 거를 들고 와가지고 오해하지 말라고, 결혼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별거 사이인데 내 졸업식에 찾아와줬던 것 뿐이라고, 난 너뿐이야 KT 알잖아 이러면서 다시 만나자는 선물과 카드를 또 받았다고 해요. 근데 KT가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두 명의 여자와의 불륜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레이 씨가 KT의 존재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넷은 마주쳤잖아요. 남편이 자기 없는 새에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그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넘어가 주기로 했나 봐. 둘이 화해를 했대. 뭐 모르죠, 레이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뭐 옛날에 내가 만났던 여자인데 자꾸 나를 쫓아와서 마치 자넷을, KT를 미친 사람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 레이 씨의 고향이자 이 레이 씨의 부모님, 친구들이 다 사는 이 모데스토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마 레이 씨는 이 동네에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바람 피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서 방 3개짜리 귀여운 집을 또 사가지고 이 집도 엄청 예쁘게 소품 하나하나 다 자기가 고르고 닦고 막 이래가지고 집도 완전 모델하우스처럼 해놓고 맨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집안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레이 씨는 이 동네에서 파트타임 교사, 대체교사로 일을 시작했고요. 스캇은 그 농장 비즈니스 전공을 살려서 되게 큰 비료 회사에서 꽤 좋은 연봉을 받는 이 세일즈맨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레이 씨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레이 씨가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엄마 우리 이만큼 자리 잡고 이제 아이도 가질 줄 알았는데 스캇이 자기는 아빠가 되기 싫다고, 임신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슬프게 울더래요. 그랬는데 몇 달 후에 다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우리 지금 임신 시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엄마가 야 스캇이 아빠 되기 싫다며 그랬더니 스캇이랑 잘 얘기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연애 8년 결혼 5년 만인 2002년에 레이 씨가 임신을 하게 돼요. 당시 레이 씨의 나이가 27살, 스캇의 나이가 30이었어요. 스캇은 난 아빠 되기 싫어 이러더니 막상 임신을 하니까 좋았나 봐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계시는데 처음으로 레이 씨가 태동을 느낀 거예요. 방금 아기가 움직인 것 같아 이러니까 어디 나도 느껴볼래 이러면서 막 레이 씨의 배를 만져보기도 했대요. 근데 이러놓고서는 소름 돋게 처형한테 가가지고 레이 씨가 불임이기를 바랬는데 임신이 됐네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처형한테. 참고로 레이 씨가 어릴 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임신이 된 거였거든요. 완전 두 얼굴의 인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레이 씨는 그냥 마냥 행복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산모를 위한 요가 수업에도 가고 또 아기방을 꾸미는데 완전 일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슬프게 느껴졌는데 왜인지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방의 테마는 바다였어요. 벽지는 다 파랗게 직접 칠하고 거기에는 승선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랑 이 구명원 같은 것도 막 걸어놨고요. 범선 있잖아요, 큰 배 모양의 모빌도 막 이렇게 걸어놓고, 한켠에는 선물 받고 또 자기가 산 애기 옷들도 차곡차곡 접어두고 이제 예정일인 2003년 2월 16일 아들 코너를 실제로 만나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출산일을 2달밖에 앞두지 않은 임신 8개월이던 2002년 12월 23일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날 레이 씨랑 남편 스캇은
레이 씨 동생이 하는 이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잘랐대요. 레이 씨는 헤어커트를 하는 동안 내년부터는 이제 코너랑 같이 아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겠다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동생한테 우리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쿠키를 굽자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대요. 그 에이미는 그래 그러자 그러면서 언니 나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할아버지한테 드릴 스페셜 과일 바구니도 주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캇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처제 거기 내가 가는 골프장이랑 완전 옆이잖아. 나 내일 아침에 골프 치러 갈 건데 내가 픽업해서 가져다 줄까? 그랬더니 에이미가 형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러고 둘이는 이 미용실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레이 씨는 저녁에 엄마랑 전화를 했다고 해요. 내일 이브에 이제 가족들끼리랑 모여서 뭐 저녁 뭐 먹을지 이걸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 남편이랑 같이 잠에 들었어요. 자, 그렇게 다음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어요. 오전 10시 18분경에 레이 씨, 유우 씨 이렇게 장을 보러 가는 길에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주인도 없이 목줄만 이렇게 질질 끌면서 쫄래쫄래 혼자 걸어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맥켄지, 레이 씨가 키우는 댕댕이 맥켄지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혼자 걸어다니지? 하고 레이 씨네 집에 갔는데 마당 앞에 이렇게 문이 살짝 현관문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다가 걔를 마당에 이렇게 들여보내고 문을 닫고 자기 일 보러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오후 4시 30분. 저 원래 전날 스캇이 사람들한테 나 내일 골프 치러 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정을 바꿨대요. 골프에서 낚시로. 낚시를 갔다가 이 남편이 오후 4시 30분에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 현관문은 잠기지도 않은 채였고 마당에 맥켄지는 혼자서 목줄만 끌고 혼자 막 걸어다니고 있었고 집 앞에는 레이 씨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집 안은 썰렁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 모든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스캇은 장모님이 와이프를 픽업해서 뭐 장 보러 갔나 보다. 그냥 별 생각 안 했대요. 그리고 바로 입고 있었던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다 세탁을 하고 먹고 남았던 피자랑 우유를 먹고 그리고 샤워를 싹 했다고 합니다. 샤워하는 동안 띠링 띠링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걱정도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샤워를 하고 몸 다 말리고 그제서야 이제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서 삑 확인을 해보니까 이 레이 씨네 새아빠가 얘들아 이따가 우리 집 올 때 휘핑크림 좀 갖고 올 수 있니? 지금 뭐 파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얹힐 휘핑크림이 없구나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럼 친정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스캇이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장인어른 레이 씨 거기 있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따가 둘이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 씨 엄마도 이제 전화를 받아요.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스캇이 레이 씨가 실종됐어요 라는 말을 해요. 아니 실종이라는 단어를 바로 써버렸다고요. 저 이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곧바로 이제 까무러쳤죠. 도대체 자네는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스캇은 전 골프 치고 왔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종이란 단어까지 먼저 써놓고 스캇은 태평하게 제가 나가서 좀 둘러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레이 씨네 부모님은 곧바로 경찰서에 연락해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때가 이미 오후 6시였어요. 태평해 보이는 스캇이랑 다르게 특히 레이 씨의 엄마는 거의 패닉 상태에 왔대요. 그 와중에 이제 경찰이 금방 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형사는 스캇이 뭔가 되게 구리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임신한 와이프가 없어진 마당에 경찰을 맞이하는 이 모습이 너무 차분한 거예요. 형사가 와서 저 형사 누구입니다. 미스터 피터슨 씨 맞죠? 이랬더니 그냥 스캇이라고 부르세요. 경찰차가 들어올 때도 거기 대지 마시고 좀 붙여서 여기로 대시라 그러고 집에 들어올 때도 신발부터 벗고 들어오세요. 저희 집엔 신발 안 신습니다. 그러고 이런 음료수 같은 것도 내줬나 봐요. 형사님이 이렇게 마시고 테이블 같은 데다 그냥 딱 올리려고 했더니 곧바로 코스터 들고 와서 이렇게 다 코스터를 이렇게 막 놓기도 했대요. 물론 일상에 배어있는 그냥 사소한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딴 사람도 아니고 임신한 와이프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라기엔 뭔가 좀 이상하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경찰이 집에 왔을 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트리도 반짝반짝 예쁘게 되어 있고 이 아래는 벌써 선물들 준비했던 거 잘 포장해서 쌓아져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가구에 되게 깨끗하게 정리된 이런 집안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 어디에도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뭐 다툼 같은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던 건 남편 스캇의 행동뿐만이 아니었어요. 레이 씨 방에 들어가 보니까 레이 씨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 장신구, 신분증, 카드 이런 게 다 그냥 그대로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형사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이 집에 전화번호부 옛날엔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벌써 변호사를 찾는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대요. 자, 그리고 분명히 레이 씨네 부모님한테는
골프 치러 갔다가 왔다고 해놓고 경찰이 오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보트 가지고 마리나 해변으로 낚시를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레이 씨 부모님이 보트? 자네가 무슨 보트가 있나? 그랬더니 네 새로 샀어요. 저 2주 전에 샀다고. 그 누구도 레이 씨의 부모님도 심지어 스캇의 부모님도 스캇의 친구 그 누구도 스캇이 최근에 보트를 샀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마 레이 씨도 몰랐을 거라고 해요. 왜냐면 레이 씨는 항상 가족들이랑 맨날 전화하고 연락을 했는데 보트 사고 이런 거면 꽤 큰 일이잖아요. 분명히 자랑을 했을 텐데 그런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는 거죠. 스캇은 경찰서로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자, 지금부터는 스캇이 재현하는 24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24일 아침 7시쯤 레이 씨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9시 45분쯤 레이 씨가 시리얼 같은 걸 먹으면서 거실 TV로 마샬 스튜어트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되게 유명한 막 요리도 하고 집도 꾸미고 막 이런 쇼를 많이 한 연예인이거든요.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형사가 어떤 화면이 나오고 있었냐 그랬더니 쿠키 같은 건데 막 머랭을 치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방송국에 알아보니까 딱 그 시간에 머랭 치는 장면이 송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술이랑 일치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레이 씨가 자기야 나 오늘 쿠키 구울 거고 바닥 걸레질 한번 싹 다 할 거고 맥켄지 데리고 나가서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경찰이 공원 어디인지 아냐 그랬더니 보통 드라이크랙 레지오널 공원이라는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산책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인 거는 레이 씨가 안 그래도 체구도 작은데 이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밖에 잠깐 나가서 걷는 것도 힘들어서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종 바로 몇 주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는 출산까지 좀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오전 시간에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전에는 항상 가만히 있는 레이 씨였는데 갑자기 아침 대바람부터 마루 걸레질에 공원까지 가서 개를 산책하겠다? 심지어 레이 씨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 공원에 요즘 홈리스도 부쩍 많고 이렇게 막 경사도 많이 있고 12월이면 진흙바닥이다. 그래서 그 공원을 안 간 지 꽤 됐는데 갑자기 거기에 혼자 산책을 하러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도 계셨는데 이분이 이상하네요. 제가 바로 하루 전에 마루 바닥 걸레질을 다 했는데 레이시 씨가 또 걸레질을 다 한다고 했다고요? 근데 스캇은 자기가 오전 10시 좀 안 돼서 집에 나갔는데 그때 이미 레이 씨가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이 오피스 겸 창고로 쓰는 곳에 둔 자기 보트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저 기억나세요? 아까 10시 15분쯤에 이웃이 목줄만 하고 있는 레이 씨의 강아지를 봤다고 했잖아. 그럼 걸레질하던 와이프가 갑자기 남편 나가자마자 걸레질을 팽개치고 개 목줄하고 나갔다가 그 15분 만에 누가 납치라도 했다는 말인 걸까요? 참고로 그날 아침에 레이 씨가 집 밖에 다니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스캇은 그렇게 자기 보트를 가지고 무려 145km나 떨어진 마리나 해변까지 가가지고 12시 55분부터 2시 11분까지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2번 레이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레이 씨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음성 메시지도 남기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음성 나간 다음에 제가 한국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계속 들으셔도 괜찮아요. Hey, beautiful. I just left a message at home. 2:15. I live in Berkeley. I won't be able to get to Villa Farms to get that basket for Papa. I was hoping you would get this message and go on out there. 자기야, 지금 오후 2시 15분이야. 지금 해변가에서 나오고 있어. 벨라 농장에서 그 할아버지를 위한 과일 바구니 픽업하러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들으면 네가 가서 픽업했으면 좋겠어. 좀 이따 보자, 자기야. 사랑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평범한 남편이 와이프에게 남기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다고요. 왜냐면 바로 어제 레이 씨 동생 에이미한테 골프장 가는 길이니까 픽업해서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프장하고 낚시하러 간 그 바다랑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골프장에 갈 계획이 그렇게 이른 아침에 변경이 된 거면 훨씬 일찍 미리 뭐 에이미라든지 레이 씨한테 말해줬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제 오후 2시가 다 돼가서 안 그래도 바쁜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저녁도 준비하고 쿠키도 구울 하필 제일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네가 가서 바구니 픽업하라고 말하는 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괜히 내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 일부러 남긴 음성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물론 제 피셜입니다. 자, 형사가
골프장 간다더니 왜 갑자기 낚시로 일정이 변경됐냐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골프장 대신 낚시를 가기로 했다고 해요. 이상한 거는 이날 그렇게 춥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상 10도였고요. 바람의 세기도 그날 아침에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이것도 아니고 계속 몇 주 전부터 비슷비슷했다고. 이상하게 갑자기 바람이 부는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정이 변경된 척을 했지만 이 마리나 해변가에서 낚시를 하려면 미리 허가증을 구매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알아보니까 4일 전인 12월 20일에 23일, 24일에 낚시하러 간다고 미리 허가증을 사놓은 정황도 발견이 됐어요. 허가증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미끼도 같이 산 영수증이 발견이 되는데요. 형사가 은근슬쩍 물어봐요. 그날 낚시는 어땠어요? 미끼는 어떤 걸 쓰셨어요? 물어보니까 지가 쓴 미끼가 뭔지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트가 있었던 곳에서 그 샀던 미끼 상자가 발견이 되는데 웬걸 까지도 않은 완전 새 미끼였어요. 그럼 도대체 거기 가서 뭘 했냐는 거지. 자, 그리고 스캇이 말하는 낚시 시간이 불과 2시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집에서 해변가까지 2시간 걸리는데 고작 2시간만 낚시를 하고 왔다고? 이 부분도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낚시를 끝내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날 갑자기 비가 오길래 철수해야겠다 하고 그냥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마리나 해변가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집에 왔는데 걔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는 그냥 장모님이 레이씨를 픽업해 간 줄 알았죠.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아니 그럼 장모님 댁에 전화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았냐. 거기 우리 와이프 있냐고. 근데 왜 전화도 없이. 그리고 왜 또 바로 그렇게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전 원래 골프나 낚시하러 갔다 오면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는 게 습관인데요. 자, 경찰은 혹시 와이프랑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는 없었냐라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스캇은 전혀 없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아이의 출산도 앞두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냐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부부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거짓말 테스트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스캇은 거절합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체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캇이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가족이 실종되고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형사한테 전화해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어디 찾아봤냐 막 이렇게 닥달을 하기가 나름이에요. 그런데 스캇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종 하루 만에 경찰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혹시 사체 탐지견도 사용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형사가 지금은 아직 아닌데요? 왜요? 왜 와이프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스캇이 말을 돌리면서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얼렁뚱땅 그냥 전화를 끊더래요. 그리고 그날 경찰서 갔다 와가지고 스캇이 뭐 했는 줄 알아요? 지금은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TV로 그런 채널을 구독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와이프가 실종됐는데 성인 영상 채널을 몇 개를 유료 구독을 했어요. 와이프가 친구들 만나러 나갔을 때 아니면 진짜 무슨 분리수거 하러 나갔을 때 이때다 싶어서 야한 동영상 보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임신 8개월에 실종된 마당에 아니 어떻게 TV로 거시기 뽕짝 영상을 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캇의 핸드폰 기록도 진짜 이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엄마, 와이프, 남편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아도 100번, 200번 계속 전화를 걸 것 같은데 스캇은 낚시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레이씨한테 2번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끝이야. 그 이후로는 전혀 레이씨한테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실종 신고 911 한 것도 레이씨 가족이었죠. 그리고 이틀 후에 경찰이 이 집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 집을 다시 한번 수색을 해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스캇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경찰이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저희 영장 갖고 왔습니다. 이러고 집에 들어와 봤는데 놀랍게도 둘의 결혼 앨범은 쓰레기통에 처박혀져 있는 상태였고요. 매스컴 인터뷰에서는 빨리 이 둘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둘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이방은 마음이 아파서 문도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창고로 이미 막 이것저것 다 처박아 놓은 상태였다고요. 이 집은 왜 레이씨가 걸레질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특히 주방 바닥이 엄청 깨끗하게 물걸레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혈흔이라든지 어떤 몸싸움의 흔적 이런 거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스캇의 창고에 있는 보트를 수색하니까 거기에는 레이씨 걸로 추정되는 머리카락하고 콘크리트로 직접 DIY로 만든 닻이 발견됐어요.
그 외에도 그 주변에 막 콘크리트 가루들이 막 잔뜩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알고 보니까 이 스캇이 레이시 실종되기 전에 약 40kg의 콘크리트를 구매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이 발견한 DIY 닻은 되게 샘플처럼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콘크리트 그렇게 많이 샀는데 그랬더니 그거요? 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어요. 경찰은 레이시가 임신을 했어도 몸무게도 체구도 작았기 때문에 아마 이 40kg짜리 콘크리트를 레이시 몸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가라앉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창고에는 방수포가 있었는데 이 수색견이 이 방수포 냄새를 막 맡더니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시신 덮는데 썼나 싶어가지고 검사를 맡겨봤는데 그 위에 휘발유랑 비료가 잔뜩 묻어있네. 비료가 쏟아지면 DNA가 심하게 훼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스캇이 그거요? 제가 실수로 쏟았어요. 결국 DNA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24일 아침에 레이시를 본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 스캇이 아침 일찍부터 자기 트럭에 막 무거운 걸 싣는 걸 봤다는 목격자는 있었는데요. 경찰이 도대체 그때 뭘 싣고 있었냐? 그러니까요. 그거요? 야외 파라솔 돌돌 묶어서 실은 거라고. 그리고 그 실제로 트럭에 방수포로 둘둘 쌓인 파라솔 여러 개가 발견이 됐어요. 경찰이 이걸 왜 트럭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에 있던 건데 창고에 옮기려고 트럭에 실었다가 깜빡하고 창고에 두지 않고 마리나 바닷가까지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또 창고로 왔잖아요. 보트를 넣으려고. 근데 또 까먹고 또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 파라솔 둘둘 만 것도 아마 레이시 시신이랑 같이 옆에 이렇게 둬가지고 잘 안 보이게, 그리고 혹시 누가 이거 뭡니까 하면 이거 파라솔이에요 라고 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동했다고 추측을 했어요. 경찰은 스캇이 갔던 이 해변가 수심 깊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수색을 해봤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스캇의 진술대로 레이시가 갔다고 했던 그 공원도 전체적으로 며칠 동안 수색을 하는데요. 참고로 이 공원이 4만 평? 엄청 큰 공원이에요. 샅샅이 뒤졌는데 전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보상금은 무려 50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지금 6억 정도 되는 이런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레이시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통은 가족 구성원이 사라지면 일부러 자기가 매스컴에 나와서 혹은 이런 사건 이야기하는 유튜버들한테 나와서 자기 인터뷰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스캇은 이 일 때문에 온 전역 방송국이 다 이 집 앞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주 잠깐만 인터뷰를 하고요. 또 기자들한테 신신당부했던 게 내 얼굴 쓰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이 왜요? 왜? 너 누구 뭐 돼?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지금은 레이시 수색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얼굴에 집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 무슨 쥐가 경국지색이야?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외모인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스캇을 의심하죠. 매스컴에서도 이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레이시의 부모님은 아니 우리 사위가 얼마나 애처간데 우리 사위를 왜 살인범으로 몰아가냐, 이 스캇을 막 보호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사건이 기묘한 일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 빈집털이 신고 전화가 들어와요. 레이시네 집 바로 근처 사는 이웃집이 크리스마스 동안에 휴가 갔다가 지금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다 털려 있다는 거예요. 레이시네 집이랑 너무 가까워. 아니 그럼 혹시 이 빈집털이 놈들이 레이시네 집에도 갔던 게 아닐까? 그리고 레이시에게 몹쓸 짓을 한 건 아닐까? 경찰은 이 도둑놈들을 되게 금방 잡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얘네 조사해봤는데 이 절도가 일어난 거는 레이시가 실종된 이후인 12월 26일이더라. 이 사건과는 별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의문인 게 26일이면 레이시가 실종되고 전국의 기자들, 경찰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막 정신이 없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빈집을 턴다고? 아니면 그게 오히려 기회였을 수도 있나? 아무도 이쪽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레이시 집 근처에서 벤 차량이 전소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안에는 타다만 혈흔이 묻은 매트리스도 발견이 됐는데 혹시 이게 도둑들이 썼던 게 아닐까, 이 혈흔이 레이시 흔적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 불에 타는 바람에 정확히 DNA 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얘네들이 연관된 거 아니냐, 경찰 너네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경찰 제보 라인에 띠리리 띠리리 하고 전화가 한 통 와요. 전화기 너머로 웬 깨발랄한 여성의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버 프레이인데요. 스카 피터슨이 제 남자친구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결혼 첫 해에도 2명이랑 싱글인 척하고 바람을 폈던 우리 스캇이잖아요. 이 둘이 결혼하고 레이시 실종 직전까지 우리가 모르는 도대체 얼마만의 불륜이 있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찰에 제보 전화를 한 엠버라는 여자는 레이시 실종 한 달 전인 와이프가 임신 7개월일 때 만났어요. 둘은 그럼 어떻게 만났냐? 스캇이 비료 전문 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잦았어요. 집에 안 오는 날도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전국에 지점이 있어가지고 스캇이 다른 지점 사람들도 자주 만나러 다녔단 말이에요. 스캇 딱 봐도 되게 능구렁이 스타일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되게 사람 좋고 유쾌한 성격 같고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 두루두루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 소름인 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스캇이 싱글인 줄 알았다는 거야. 한 번도 자기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 타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랑 사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남자들이랑 막 그런 농담 있죠. 내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는데 이런 여자는 저렇고 저런 여자는 이렇고 막 이런 완전 싱글 라이프를 완전히 즐기는 이런 싱글남 행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션이라는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션이랑 같이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한 잔씩 하는데 스캇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션, 나 요즘 외롭다. 내가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머리 비고 이렇게 생각 없는 바보 같은 여자애들이랑 만나는 거는 좀 질려. 이제 나도 좀 성숙하고 지적인 여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여자한테 정착하고 싶다고. 혹시 주변에 그런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션이 마침 나 괜찮은 사람 아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동생 엠버 프레이라는 금발의 매력적인 여성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션이 하는 말이 엠버라고 너보다 3살 어린데 진짜 지적이고 걔도 지금 진지하게 만날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어린 딸이 하나 있어. 싱글맘인데 괜찮겠어? 넌 총각이잖아. 그랬더니 스캇이 하는 말이 괜찮다고. 난 상관없어. 난 그런 편견 없는 남자야. 바로 주선해달라고. 그렇게 2002년 11월 20일 임신 7개월인 아내 레이시는 집에 두고 스캇은 자기야 나 출장 다녀올게 하고 소개팅을 하러 엠버가 사는 무려 차로 2시간의 거리를 룰루랄라 운전해서 갔어요. 첫 데이트는 일식당에서 했는데요.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의 첫 만남을 우리 축하합시다 하면서 스트로베리 샴페인을 시켜가지고 둘이 짠을 했대요. 여러분 스캇 캐릭터 알죠? 만나자마자 왜 러브 바밍이라고 하죠? 정신 못 차리게 막 엄청 잘해주는 거. 이날도 첫 데이트부터 엠버 말로만 들었지만 당신 정말 아름답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이러면서 또 막 자기 수려한 말솜씨로 매력을 뽐냈다고요. 엠버도 스캇이 너무 좋았어. 뭐 얼굴도 준수해 보이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언니가 소개해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잔데 당연히 믿을만 하겠고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고 능력도 있다 그러고 근데 이런 남자가 나한테 막 너무 잘해주니까 막 하트가 뿅뿅 하는 거예요. 엠버가 스캇씨 근데 제가 2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스캇이 엠버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원래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어요. 제 아이를 갖는 대신 당신의 아이를 우리가 함께 같이 멋지게 키워나가면 되겠네요. 이러니까 엠버도 혼자 육아하다가 아주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자, 둘은 일식당에서 스시 먹고 2차로 가라오케에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룸 잡고 이런 노래방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라오케 바라고 한국인 입장으로는 되게 수치스러운데 사람들 다 있어. 막 바예요. 펍 같은 분위기. 근데 거기에 노래방 기계 하나 딱 갖다 놓고 마이크 잡고 한 명씩 예약해가지고 그 앞에 사람들 앞에서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수치풀 각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노래 부르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친해지고 되게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그런 미국 문화인데 아무튼 스캇이랑 엠버랑 여기 가가지고 또 한 소절씩 뽑고
있고 노래 또 끈적이는 노래 나올 때는 둘이 막 꼭 껴안고 뽀뽀하고 거기서 스킨십하고 그러다가 스캇이 또 이미 근처에 호텔방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아예 외박하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이 첫 데이트 끝나고 스캇 방에 가서 잠까지 자게 된 거예요. 둘 다 진지한 만남을 전제로 하고 만난 거니까 이날부터 둘이 이제 우리 1일 해서 연애를 하기로 했어요. 이때가 11월 중순이었잖아요. 바로 다음 주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엠버가 스캇 유부남인 거 모르니까 혹시 다른 스케줄 없으면 우리 집 오라고, 저희 딸이랑 같이 우리 칠면조 구워서 먹어요.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이랬더니 근데 어떡해? 스캇은 와이프도 있죠. 심지어 와이프 친정 식구들 다 그 동네에 있는데 매해 대가족이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라고. 근데 어떡해? 그러니까 당연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캇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과의 만남이 있을 줄 모르고 이미 약속을 다 잡아놨다. 제 다른 남자친구 녀석들이랑 같이 알래스카 낚시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바로 거기 살잖아요. 근데 메인주에 사신다고. 완전 반대쪽에.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에는 부모님이랑 있다가 뉴욕에 들렸다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연말에는 나는 파리에 가 있을 거라는, 1월이나 다시 돌아온다고. 우리 다음 해부터는 함께 해요. 이렇게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이 스캇네 집에서 무려 2시간이라는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스캇은 이날 이후로 시간만 나면 뺀질나게 엠버네 집을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엠버는 당연히 스캇이 싱글인 줄 알았고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엠버가 당신 어쩜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스캇이 이런 말도 했대요. 엠버, 난 원래 로맨티스트예요. 제가 대학생 때 자넷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레이 씨랑 결혼하고 5개월 동안 만났던 그 자넷이요. 자넷이라는 친구가 베지테리언이었어서 제가 그 좋아하던 고기까지 끊었답니다. 그래서 엠버가 어머, 고기를 어떻게 끊었어요? 이 말에 스캇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녀와의 섹스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었어요. 와우!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대학생 때 만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진짜 싫은데 몰라. 알죠.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엠버는 그마저도 진짜 이 남자 로맨틱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 엠버 딸 이름이 아이아나였어요. 얘 데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러 가고 선물도 사주고 트리 장식도 무슨 아빠처럼 같이 막 꾸며주고, 그리고 레이 씨가 베이비 샤워하면서 친구한테 받았던 책이 몇 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을 슬쩍해서 엠버 딸한테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하지도 않는 요리까지 막 해가면서 엠버랑 그 딸 먹여가면서 자기 와이프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지 애는 내팽겨치고 남의 애 앞에서 자상한 아빠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싱글남 코스프레를 하고 몇 주 안 돼서 그 소개팅 주선자 션 있죠. 션이 스캇네 회사 지점 사람들이랑 점심을 먹다가 스캇 와이프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션이 깜짝 놀랐어. 바로 스캇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장난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스캇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명이인이겠지, 그거 아니면 헛소문 같은데? 이러면서 잡아 떼더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사실 맞아, 나 결혼했었는데 아내랑 사별했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너한테 미리 얘기를 못했어. 미안해. 진짜 사이코 아니에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션이 그걸 믿은 거야. 네가 직접 엠버한테 말하라고, 9일까지 얘기하라고, 안 그럼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스캇이 곧바로 엠버한테 전화해서 나 사실 결혼했었고 와이프 근데 죽었다. 근데 내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아직 이야기를 못했다. 그러면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와이프 없이 보내는 첫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레이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24일에 실종돼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이 전화를 한 게 12월 9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스캇이 뭘 했냐면 보트 파는 데 가가지고 보트를 하나 사요. 그것도 일반 보트가 아니라 이렇게 다니면 수심 계량이 되는, 이 바다 깊이가 얼마인지 계량이 되는 그런 특별 제작된 보트를 현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와이프한테도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만 알고 있는 나만의 시크릿 보트. 엠버는 그래도 이해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바로 이틀 후에 있었던 자기 친구들이랑 하는 생일 파티에 스캇을 데리고 가서 정식적으로
모두에게 내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3일 후에 내 친구가 여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는데 스카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12월 14일은 아내 레이 씨 친구들이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기로 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캇은 엠버에게 당연하지. 14일에 우리 재밌게 놀자. 그리고 집에 와서 레이 씨한테 미안한데 연말이라서 바쁘다고. 14일에 나 출장 생겨서 그날 집에 못 올 것 같아. 크리스마스 파티는 너 혼자 가야겠어. 12월 14일 레이 씨 실종 10일 전이죠. 레이 씨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전해가지고 친구들 연말 파티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레이 씨는 시종일관 되게 밝은 모습이었지만 몸이 좀 무거워서 계속 이제 앉아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레이 씨 친구들이 찍어준 레이 씨의 마지막 연말 파티 사진입니다. 같은 시각 스캇은 엠버랑 엠버 친구들이랑 재밌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왁자지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10일 후인 12월 24일 레이 씨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종 5일째인 12월 29일 엠버는 이 동네방네 다 이 레이 씨 뉴스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TV를 안 본대요. 집에 실제로 TV도 없대.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친구가 야, 지금 레이 씨 피터슨이라고 실종된 여자 얘기 들어봤냐? 지금 네 남자친구랑 라스트 네임도 똑같고 기사에 적힌 그 남자의 직업, 뭐 차 색깔, 인상착의 이런 거 설명이 나왔는데 네 남친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이래가지고 엠버가 막 그 기사를 막 알아보고 100% 확신을 했대요. 그렇게 바로 다음 날인 12월 30일 엠버가 모데스토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를 통해서 레이 씨가 무려 임신 8개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역겨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엠버는 모든 걸 경찰에게 솔직하게 털어놨고요. 바로 이날부터 모데스토 경찰이랑 협력 수사를 하기로 했어요. 경찰은 녹음기를 직접 건네주면서 지금부터 스캇에게 오는 전화는 다 녹음하라고, 당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척하고 평소대로 행동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 날인 12월 31일 이 레이 씨 가족과 동네 사람들은 레이 씨 집 앞에 모여서 이렇게 촛불을 들고 기도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이날 무려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르릉 엠버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촛불 기도회에 있을 스캇이었어요. 엠버가 녹음기를 딸깍 틀며 여보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스캇은 엠버한테 연말에 자기 파리에 가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엠버한테 파리에 있는 척 전화를 건 거예요. 엠버도 모르는 척 거기는 어때 자기야? 이러니까 나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면서 나 지금 에펠타워 앞이야 자기야. 너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 지금 널 생각하고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이 부분이 이 스캇의 베스트 파트입니다. Hello? Baby. Yes. Amber. Can you hear me? Yeah. You can? Yeah, hey. I found a quiet place. Pretty good, huh? That's really good. Oh my god. I thought I've been trying to call, but it's working. Amber? Yes. How was your New Year's? It's good. I'm just, everyone's in the bar now, so I came out of the alley. Quiet alley. Is that nice? Very good. It's pretty awesome. Fireworks and everything. The Eiffel Tower. The people all playing American rock songs. 이러고 전화 끊고 바로 쪼르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촛불 들고 레이 씨 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인간 아니에요? 자, 이 와중에도 촛불 기도회 동안 다들 심각한데 혼자만 아주 그냥 싱글벙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평소처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러고 있고 이런 웃는 모습이 매스컴에 나갔어요. 사진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레이 씨 가족들은 이때까지도 엠버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우리 사위 하면서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막 뉴스 매스컴들에 아니 우리 조카한테 잠깐 스윗하게 대해주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교묘하게 이 사진을 써가지고 마치 스캇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사위 괴롭히지 마라.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 후로도 엠버한테 전화해서 너에게 전하는 사랑의 시라면서 노라 존스의 노래 Come Away With Me, 나랑 같이 떠나요 라는 노래의 가사를 읽기도 했대요. 그 가사를 한글로 잠깐 번역해 드리자면 나와 함께 떠나요. 나와 함께 떠나면 당신을 위해 노래를 쓸게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곳으로 함께 떠나요. 나와 함께 떠나 산 정상에서 입 맞추어요. 나와 함께 떠나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절대 멈추지 않을게요. 1월 6일 갑자기 스캇이 돌연 엠버에게 전화를 해서 자백을 해요.
모르겠어요. 1월에는 유럽 여행 마치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수사망이 점점 좁혀와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미 매스컴에서 사진 막 찍어가지고 보도하고 이래서 쫄렸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엠버한테 전화해서 요즘 뉴스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엠버가 태연하게 아니요. 뉴스 안 보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실종된 여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바로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없어져서 지금 아무도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버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당신 나한테 와이프랑 사별했다고 해놓고 지금 그거부터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왜냐? 지금 미디어들이 날 공격하고 있는데 엠버 잘 들어. 너 스스로 미디어로부터 잘 보호해야 돼. 넌 멋진 여자이니까. 막 이런 쌉소리를 해요. 아니 너 아내랑 사별했다며 그거 뭐냐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거짓말했다고는 절대 말 안 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 다 너를 위한 거다. 마치 엠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너무 루저 같고 같은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경찰이 녹음된 음성을 듣고 얘한테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엠버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일부러 엠버가 줬던 사진이 있거든요. 스캇이랑 같이 찍은 사진. 이거를 원본이 아니라 흑백으로 카피해가지고 복사본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사진을 딱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캇이 이걸 딱 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저라는 건가요? 설마 이걸 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지 사진이 여기 떡하니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당신 아니냐? 옆에 있는 거 당신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글쎄요. 대학생 때 알던 여자 같기도 하네요. 경찰은 바로 이날로 레이신의 부모님에게도 엠버 프레이의 존재를 알렸어요. 이날로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도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레이신의 가족들도 스캇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어요.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스캇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캇 본인 그리고 스캇 가족들 뿐이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스캇 가족은 우리 아들 무죄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기네들의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하고요. 그 경찰의 팁 라인 제보 전화 말고 자기들만의 제보 전화를 파가지고 마치 공식 제보 라인인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 달라고 이런 것까지 해요. 그리고 지들이 만든 이 번호로 온 제보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제보도 경찰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스캇이 왜 이렇게 구린가 했더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우리 옛 선조의 말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적용이 되네요. 불륜녀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엠버에게도 막 돌을 던졌어요. 엠버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스캇이 절대 매스컴에 나오지 말아라. 너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그랬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매스컴에 나와서 떳떳하게 얼굴 다 까고 나와서 제가 스캇의 비밀 여친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캇이 유부남인지 몰랐습니다. 인터뷰를 하고요. 이 인터뷰를 하고 스캇이 엠버한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는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잘했어.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는 자기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내 여자친구라고 지금 말하고 다니는 애 걔 여자친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잠깐 갖고 논 앤데 레이씨도 알았어.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잘 극복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레이씨가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레이씨는 엄마도 레이씨가 알았다면 분명히 자기한테 말했을 거라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엠버한테 숨길 일도 없겠다.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 얼굴 까고 인터뷰를 했고요. 자기 이 엠버 때문에 자기가 더 궁지로 몰려간다면서 나는 억울하다면서 오히려 인터뷰를 자청하기도 했어요. 이 되게 유명한 TV 인터뷰에 나와서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여기서 인터뷰어가 너 왜 경찰한테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스캇이 하는 말이 저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경찰이 한 번도 저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본 적 없는데요? 그냥 결혼 생활 괜찮았는지만 물어봤죠. 그래서 전 괜찮았다고 했는데요?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레이씨 실종 당시에 손이 다친 상태였대요. 분명히 경찰한테는 걔랑 놀아주다가 그랬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는 공구상자 때문에 다쳤다 그래요. 말이 또 바뀐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도 뭐 한두 개를 해야지 본인도 기억을 하겠죠. 또 자기도 모르게 레이씨 아직 발견도 안 됐는데 레이씨는 참 멋진 여자였어. 아니 여자예요 하면서 과거형으로 말했다가 급하게 바꾸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레이씨도 본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크게 화를 내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임신 8개월 임산부가 남편이 뒤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별로 화를 내지 않을 그런 사람이
부처도 화낼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억울하다고 나온 인터뷰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훨씬 더 차가워졌고 맹비난, 괴물이라는 헤드라인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스캇을 강하게 의심했어요. 실종 한 달, 레이 씨는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레이 씨의 차는 벌써 팔아버렸고요. 부동산 중개일을 하는 친구한테 몰래 연락해가지고 이 집 팔 수 있냐고, 지금 당장 가구 다 포함해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데 하면서 연락한 정황까지 나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물증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경찰은 그저 잠봉 예원만 붙여가지고 스캇을 계속 감시하고 스캇 차에도 GPS 붙여서 계속 추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레이 씨의 실종 4달째, 당시 스캇은 샌디에고에 사는 부모님의 집에서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4월 13일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가에서 한 남자가 강아지 산책을 하고 가다가 아주 작은, 바닷물에 떠밀려온 아주 작은 시신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해변이 어디였게요? 스캇이 낚시 갔던 마리나 해변 바로 근처였어요. 이 발견된 이 아이는 탯줄이 아직도 붙어있는 이 태아 시신이었는데요. 목 근처에 플라스틱 그 테이프 같은 게 이렇게 감겨 있었대요. 근데 이게 아주 꽉 감겨 있는 건 아니고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걸려 있었어서 아마 이 바다에서 부유하던 게 감겨졌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고작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바닷물에 떠밀려온 여성의 몸통이 발견이 됩니다. 그 전날 발견된 아기 시신보다 부패가 훨씬 심한 상태였어요. 생각해보면 이 아이는 엄마 몸속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물에 노출이 더 늦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 상태가 훨씬 더 심했다고 해요. 이 부패가 너무 심해서 머리, 손, 발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신원을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자연적으로 장기가 다 빠져나가고 자궁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였대요. 하지만 착용하고 있었던 이 옷이 베이지색 임부복 바지와 임산부용 브라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임산부였을 것이고 어제 발견된 그 태아의 어머니일 수 있겠구나. 근데 머리는 없었지만 턱뼈 일부가 남아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 기록을 통해서 DNA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스캇한테 가서 레이 씨 치과 기록 좀 공유해달라. 그랬더니 스캇이 하는 말이 어딨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경찰이 그럼 레이 씨가 평소에 가던 치과가 어디냐? 병원이라도 알려달라. 그러니까 스캇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군지. 수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죠. 그래서 경찰이 직접 알고 보니까 둘은 같은 치과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실종되기 바로 몇 주 전에도 둘이 같이 가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해서 DNA 검사 결과는 무려 4일이나 걸렸는데요. 4일 후인 4월 18일 검사 결과 시신은 레이 씨가 맞았고 근처에서 발견됐던 그 아이 시신도 뱃속에 있었던 아이 코너가 맞았어요. 이렇게 27살에 그저 평범하게 작은 코너를 맞이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레이 씨. 그렇게 아이 방을 바다 테마로 꾸미던 레이 씨는 바다에서 아이와 함께 발견된 거예요. 경찰은 그동안에도 계속 일단 스캇을 잡아놓고 싶었는데 검찰은 증거가 너무 없다. 시신이라도 찾아와라 라고 했는데 시신이 발견이 됐죠. 자, 경찰은 이 레이 씨를 찾았다는 소식을 스캇에게 알리지 않고 곧바로 DNA 검사 결과가 매치가 되자마자 바로 샌디에고에서 이 스캇을 긴급 체포했어요. 당시 스캇은 빨간색 벤츠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는데요. 체포까지 거의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에 이제 차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머리가 금발이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머리만 염색한 게 아니고 수염까지 정성스럽게 염색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차 안에서는 15,000달러, 2천만 원이 넘는 이 현금이 발견이 됐고 자기 신분증하고 형 신분증, 캠핑 장비, 비아그라 12정, 도끼, 해먹, 낚싯대, 덕테이프, 삽, 옷, 신발, 4개의 휴대전화, 그것도 더 버너폰이라고 대포폰 같은 거예요. 이거랑 다수의 신용카드, 그리고 15m가량의 밧줄 그물, 물 정화기, 방수포 등등 이런 것들이 잔뜩 발견이 돼서 누가 봐도 아, 얘 도주하려고 했구나 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샌디에고는 바로 여기 멕시코 국경이랑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족들은 아니라고, 이날 우리랑 같이 골프 치러 우리가 먼저 골프장 가 있었고 스캇은 골프장 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15,000불 그 현금은 이 엄마가 스캇한테 15,000불 빌렸다가 스캇한테 현금으로 15,000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은행 문이 아직 안 열어서 차에다 현금을 넣어놓고 있었던 거라고. 아니
무슨 엄마가 돈을 빌려서 15,000불을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해요. 얘네 무슨 가족도 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마약상들이야 뭐야. 아니 그리고 골프장 가는 길이었다며. 그럼 그 현금 15,000원 차에다 두고 주차하고 골프 치고 올 생각이었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하이킹 용품은 예전에 그냥 뒀는데 아직 안 치운 것 뿐이다. 형 신분증은 그걸로 골프장 들어오면 좀 할인받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 스캇은 항상 구구절절 무슨 이유가 계속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염색한 거 안 그래도 친구들이 주변에서 야 스컷 너 염색했어? 이러니까 아니야 친구 뿅뿅이 있지. 요즘에 내가 걔네 집 자주 가서 걔네 집 수영장에서 수영 좀 했거든. 그러니까 그 락스 성분 때문에 탈색이 자연 탈색이 됐다고. 어릴 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할까봐 염색약은 못 쓰고 맥주로 머리 감아보신 분 있어요? 맥주로 머리를 감아도 이 머리에서 저렇게 밝아지진 않는다고. 근데 뭐 수영장 물로 저렇게 탈색이 된다고? 그리고 그 친구 뿅뿅이 있죠? 친구 뿅뿅이 하는 말이 스캇? 걔 우리 집에 한 번인가? 2번밖에 안 왔는데? 한두 번 만에 이렇게 탈색이 된다고? 진짜 얘는 인생이 그냥 거짓말인가 봐. 그래서 경찰이 얘를 체포해서 이 샌디에고에서 모데스토까지 차로 무려 6시간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이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형사가 이제 드디어 레이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쳐다본 거야. 반응이 어떤지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캇은 평소처럼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차에 기름도 넣을 겸 주유소가 있는 휴게소 쪽으로 갔대요. 여기에 딱 주차를 하고 형사가 우리 잠깐 여기 들러서 뭐 먹고 다시 출발할 거라고 너 뭐 좀 먹을래?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사는 속으로 아니에요 됐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대요. 왜냐면 와이프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방금 들은 사람은 대부분 당일은커녕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기가 마련인데 근데 스캇은 형사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형사가 in and out 그랬더니 Oh, I'll have a double with cheese, fries, small vanilla shake would be great 이랬대. 더블 버거, 치즈 추가하고요. 감튀에 밀크쉐이크는 작은 사이즈로 할게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와구와구 처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려 형사님도 인류애가 사라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정말 정황상 빼박 스캇이 범인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판에는 섰는데 물리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재판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스캇이 범인이 맞는지 아니면 진짜 무죄인데 진짜 더럽게 기가 막히게 재수가 없는 놈인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검찰은 레이 씨가 실종된 12월 24일이 아닌 그 전날 밤인 23일 밤 스캇에 의해 목에 졸려 살해당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혈흔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왜 발견됐을 때 그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실종되기 전날인 23일에 동생 에이미한테 머리 자르러 갔다고 했죠. 그날 입었던 거랑 동일한 착장이었어요. 그런데 스캇은 경찰한테 자기가 레이 씨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흰 티에 검은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죠? 아마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거짓 진술을 한 걸 거다라고 봤고요. 자, 그렇게 23일 밤에 레이 씨를 죽이고 24일 아침 시신을 방수포에 둘둘 말아서 트럭으로 파라솔과 함께 같이 옮겼을 거라고. 그렇게 레이 씨를 트럭에 싣고 마리나 해변가로 가서 보트를 띄우고 미리 콘크리트 40kg으로 만들어 놓은 닻을 준비해서 물속에 가라앉혔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냐? 검찰이 주장한 동기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 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캇은 젊고 자유로운 싱글남의 삶을 영위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혼할 건데 레이 씨가 애까지 나오면 생활지원금을 양육비까지 줘야 되니까 자기는 싱글남 하려면 애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부담이 되잖아. 그걸 하느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돈 때문일 거다. 실제로 스캇이 당시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요. 레이 씨 임신 초기였던 2002년도 초반에 레이 씨 이름으로 25만 달러 생명보험금을 갑자기 들어놨어요. 근데 보통 임신 중에 갑자기 생명보험 드는 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했을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이름으로는 거의 4배에 달하는 생명보험도 또 들어놓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동기는 이 법정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정황상 너무 빼박인 것 같은데 이 변호사는 완전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변호사는 또 되게 유명한 비싼 변호사였어요. 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 스칸네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 억울한 누명을 베껴야 된다고 하면서 차까지 팔았댔나? 엄청 비싼 이 변호사를 고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변호를 했냐? 지금 검찰은 레이 씨가 23일 밤에 사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인터넷 기록을 살펴보면 24일 오전 8시 40분에 레이 씨가 갭 브랜드의 목도리하고 해바라기 모양의 우산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 레이 씨가 생전에 해바라기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 검색을 한 건 분명히 레이 씨일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일부러 레이 씨가 그때 살아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레이 씨가 검색할 만한 걸 스캇이 검색했을 수도 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은 스캇이 배에서 레이 씨의 시신을 던졌을 거라고 했지만 변호인은 그러기엔 너무 이 보트가 작다. 우리가 비슷한 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보트가 전복됐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걸 보여드릴게요 판사님 했는데 판사님은 안 봐도 된다 기각했습니다. 이 엠버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요. 또 대학생 때 바람폈던 자넷이라는 여성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사는 이 검찰이 제시한 건 다 정황상 증거일 뿐이다. 목격자도 살인 도구도 집에서 어떤 싸운 흔적이나 피 같은 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스캇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레이 씨가 개 산책시키다가 누군가한테 납치를 당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변호를 하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지만 배심원단은 11월 12일 스캇에게 레이 씨에 대한 1급 살인죄 그리고 코너에 대해서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스캇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레이 씨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요. 스캇네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는데요. 정작 스캇은 평소처럼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만 꽉 깨문 채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14년 후인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사형 집행을 금지하는 행정안에 사인을 하면서 사형수에서 종신형으로 감형이 됐고요.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그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굉장히 최근이죠. 스캇,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아들은 무죄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스캇의 가족들은요, 법률팀을 아예 따로 선임을 해가지고 재심해달라고 항소를 합니다. 왜? 애초부터 이 사건은 미디어로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고 무죄 추정의 원리가 우리 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배심원들도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1년 후인 2021년 재선고 심리에서 스캇은 라씨 살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그리고 코너 살인건으로는 15년형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당연히 스캇의 변호팀 가족들은 이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1년 후인 2022년 LA 이노센스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스캇의 케이스를 맡아보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허걱! 이노센스 프로젝트에서? 라고 하고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이 이노센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되게 유명한 비영리 단체예요. 여기 바로 뉴욕에 있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도 해주고 과학수사 지원까지 해주면서 이 억울한 사람들 구제해주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엄청 오래됐고 되게 유명한 단체인데 지금 스캇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LA 이노센스 프로젝트는 완전 다른 별개의 단체예요. 오리지널을 카피한 단체라서 규모도 영향력도 아무튼 훨씬 작은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단체는 아닌 거. 아무튼 이 LA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스캇 가족이 엄청 여러 번 컨택을 했대요. 우리 아들 좀 구제해 달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가족이 오리지널인 이 영향력이 큰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일로 간 게 아닐까? 자, 아무튼 여기서는 스캇의 케이스를 맡겠다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들 주장에 따르면 스캇이 헌법적으로 권리 침해를 당했고 결백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레이 씨도 발견됐을 때 몸통만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정말 바닷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부패돼서 그렇게 된 게 맞냐? 누가 일부러 제거하고 토막을 낸 건 아니냐 하는 의문까지도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1월 지금 현재 이 판사에게 추가 증거 수집에 대한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스캇은 최근에 또 교도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무죄다. 나는 레이씨를 죽이지 않았다. 내가 레이씨와 결혼 생활 중에 이 거시기 뽕짝에 미쳐서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바람을 폈다고 해서 내가 살인범도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스캇이 바람도 피고 살인도 한 놈 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니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와이프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하필 사망 2주 전에 와이프랑 사별했다고 와이프 죽었다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와이프 없는 첫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한 날 보트를 사러 갔고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낚시하러 간 곳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됐어. 이게 진짜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저도 그 재판이 좀 불공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거든요. 배심원들도 너무 이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스캇이 아닐 수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진짜 얘가 재수가 없어서 단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레이씨 두고 계속 거짓말하고 바람피고 다니더니 업보 아니냐? 이런 약간 못된 마음까지도. 물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죠. 법적 정의에 어긋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캇의 이 행동이 너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그냥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업보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앰버는 아시죠? 미국에서 항상 이런 일에 연루되면 무슨 엔딩이다? 책 발간의 엔딩이다. 책 제목 Witness for the Prosecution of Scott Peterson. 스캇 피터슨의 기소를 위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을 낸 이유는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고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책을 발간했다고 해요. 이 안에는 어떻게 스캇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이 재판 진행하면서의 자신의 이런 마음들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앰버도 피해자라고 봐요. 무조건. 이 나르시시스트의 러브 바밍에 당한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얼굴 다 팔렸죠. 뭐 이름 다 팔렸죠. 전국 8도의 상간녀로 낙인 찍혔죠. 실제로 이 당시에 나는 유부남인 거 몰랐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진짜 몰랐던 거 맞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야 레이씨가 훨씬 낫네. 젖됐네 하면서 얼평에 인격 모독까지 당했다고요. 이 스캇 때문에. 또 이 음성 파일이 릴리즈 되고 사람들이 목소리 왜 저러냐고 Hi Scott, Happy New Yea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지금 현재 앰버 근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또 목소리가 이 정도로 하이텐션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 녹음 파일도 본인은 공개가 될지 몰랐대. 그냥 경찰한테만 준 거였는데 경찰이 대중한테 다 공개를 해버렸다고요. 그 바람에 하이피치로 Happy New Year 이런 목소리 지금 대중한테 다 노출됐잖아. 이것도 피해라니까요. 그런 것도 보면 또 앰버가 또 얼마나 또 열연했습니까? 내가 만나던 놈이 완전 루저의 또라이였구나 알게 되면 짜게 씻기 나름인데 그래도 전화할 때마다 스캇 앞에서 모르는 척 하려고 야 너 뭐냐? 이렇게 안 하고 계속 I miss you too 이렇게 목소리 텐션도 유지해줬는데 앰버가 비난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 설명해줘서 검찰이 꼽은 이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재판 안에서도 앰버는 약간 인격 모독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스캇이 이중적이었고 자기한테 막 이렇게 간이고 쓸개고 해줄 것처럼 했는지 막 설명을 하는데 스캇 변호사는 그 앞에 대고 그래서요. 스캇은 당신이랑 그냥 가벼운 관계였다는데요? 스캇이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앰버가 아니요. 막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건 조사하면서 앰버가 좀 많이 비난을 받았었구나 과거에 하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넷플릭스 다큐에서 레이씨 가족들 친구들이 앰버가 너무 잘 협조해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좀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앰버도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의 위안이 됐기를 바라고 그리고 레이씨는 또 과연 이 스캇의 불륜을 이 세 개만 안 거 맞을까? 그 전에도 더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겉으로는 밝고 활기차 보였지만 혹시 속으로는 혼자 막 이렇게 마음앓이를 생전에 했던 건 아닌지 또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는데요. 부디 아들 코너와 함께 천국에서는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미국 사건 사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